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어떤 일정을 단축시키고 다시 귀국한다라는 보도도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연구위원님과 제가 만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났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도 또 전쟁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번 전쟁 일단은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이렇게 일단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선적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 공격도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의 핵 능력이 증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IAEA 그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그 이란이 60% 이상 농축 우라늄을 287kg 갖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올 2월입니다. 2월에. 근데 네. 올 5월에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게 408kg 더 늘렸다. 그 확 총액을. 늘었네요. 거의 그러니까 기존에 287kg 갖고 있었던 거에 50%를 더 올린 거죠. 네. 그만큼 원심 분리기에서 그 정도를 더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네. 60% 농축 우라늄 42kg을 갖고 있으면 네. 핵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개. 한 개. 근데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 갖고는 핵무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이 되려면 90%, 92% 이상의 농축된 우라늄이어야지 그 정도로 그 순정화한 연료여야지 이제 핵폭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그 이란이 갖고 있는 408kg은 거의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원료로서는. 원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불려서 이제 플루토늄탄도 만들 수 있다 해서 뭐 15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공격을 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이란의 핵 능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선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것도 있어요. 그럼 핵 무기를 만들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월 달부터 이란과 네. 미국이 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 바게닝 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핵 농축 우라늄이 많다라는 거를 트럼프에 가서 우리가 많이 줄여줄게, 너 뭐 줄래? 이런 협상 카드로서도 그렇게 증대시킨 부분도 있어서 네. 이스라엘의 주장처럼 이건 핵무기를 만들려는 거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는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란의 핵 능력이 올라간 거 사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 15일 날 네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번에 6번째 그 만남이 6월 15일 날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이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그 핵협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었죠. 이거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혔던 거기 때문에 6월 15일 날 그 핵협상이 또 일어나는 거 그 상황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6월에 또 하나 무슨 것들이 잡혀 있었냐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 돼서 그 유엔 의장국이 돼서 네. 유엔 회의의 의장국이 돼서 한번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 그런 그 회의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했지만 하나의 의제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를 그 유엔 회원국으로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 유엔에서 국가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국으로 인정 안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뭐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반대했으니까. 있고요. 근데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회원국으로 와서 자기 얘기 주장 다 떠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니 이제 공정하게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국가를
회원국으로 인정해서 얘기 나누게 한번 해보자. 똑같이 발언권을 주고 이렇게 네, 딱. 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묘한 시점에 물론 이란 핵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지만 6월 13일 날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게 이제 국제사회 그건데 국내적으로도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6월 13일 공격하기 전에 6월 12일 날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이스라엘 의회에서 의회 해산권에 대한 그 투표가 진행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 네타냐후의 리쿠르드 당이 절대 그 연정을 통해서 지금 집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다수당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네. 극우 정당이랑 같이 이렇게 됐는데 서로 좀 다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이제 그 야당 측에서 야 그러면 의회 해산하고 새로 선거하고 다시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딱 그 해산 의회 해산 그런 거를 이제 투표로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네. 6월 12일 날. 네.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구사일생을 한 거죠. 그 한 표 차이로 부결됐었나요? 뭐 그 표차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결됐으니까 지금 돌파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회 해산이 되면은 네타냐후가 일단 날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돌파구는 뭐냐? 지금 내가 그래도 헤즈볼라를 거의 형용화시켰고 이번에 네. 이란까지 한 그래도 네. 우파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보 총리였다라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국내외 그 적인 요인과 지금 뭐 이란의 핵 능력이 올라간 상황. 근데 그 이란 핵 능력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건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되게 미묘하게 네. 6월 13일 날 이런 공습이 시작된 거죠. 시기가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야 쟤네들 곧 핵무기 만들 거야 이런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건 약간 바게닝칩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이 적기였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무기화라는 좋은 명분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고립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란이 이 조금만 더 한마디로 압박하면 곧 붕괴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 휴가 갈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인가 휴가 간다고 일종의 연막 작전을 피고 다음 날 공습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맞고 한 네. 가지 재밌는 게 왜 네. 그러냐면 6월 16일 날이 네타냐후 막내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이요? 그렇게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게 다 보도에도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제 호사가 될 농담으로 저도 이제 그 외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니까 네. 이거 전쟁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계속 고조되는데 네. 그 친구 하나가 야 6월 16일 날 네타냐후 막내 아들 결혼식에 혹시 결혼식까지 후회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전쟁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사담으로 하는 얘기였던 아니,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13일 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휴가 얘기도 이제 아들 결혼식도 있고 하니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저는 그래서 그 연막 작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진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네. 그 소위 말해서 블랙박스잖아요. 그렇죠. 소위 암상자니까 네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네네네. 뭐 할 수는 저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약간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뭐 총사령관 등등 그리고 핵 과학자들 정말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죽였죠. 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장면이기도 한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소위 이제 공들인 작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참 이런 걸 잘한다는 표현 좀 그렇고 정교하게 진행한다는 표현 정도? 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모사드를 극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네, 기술적으로는. 기술적. 네. 근데 저는 이게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데 오히려 이런 일을 벌어지려면 텍신트보다는 휴민트가 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후세인 살람이라고 하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네. 총사령관을 암살한 것도 본인의
잠자는 숙소에 들어갔을 때 네. 거기를 공격해서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또 그 트위터에 다 공개했죠. 그 네, 소위 사진을- 말해서 이스라엘 측 그 유명한 유튜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네.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텍신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도청이나 감청보다는 거기에 언제 가고 언제 들어갈 거며 스케줄을 알고 그걸 들었으니까 공격을 감행한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니에라고 네. 그 하마스 정치 총국 그 분이 암살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 임명돼서 저 축하 그 임명식에 이제 불렀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식에 죄송합니다. 취임식 때 사절단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사절단을 불러서 제공한 그 숙소에서 암살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묵을지 그런 특히 그렇게 그 암살의 위협이 있는 요인들을 모실 때는 언제 어디 갈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거나 심지어 그 모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정확히 알고 암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도청 감청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휴민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부자들. 그런 내부자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사드의 강점은 집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런 그 내부 휴민트를 심기 위해서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삐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삐 폭탄, 삐삐 테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작년에 네. 그 헤즈볼라의 그 모든 요원들 거의 중간과 관리부터 다 날려버린 사살한 그 작전도 23년 동안 공을 들인 사건 아닙니까? 23년. 왜냐하면 불가리아의 페이퍼 컴퍼니 위장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네. 대만제 삐삐와 일본제 워키토키를 OEM으로 생산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서 실제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헤즈볼라 그 사람들과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네네. 이 사람들이 삐삐를 사용할 거 우리 쪽에서 납품을 할 것 같다. 네네. 그럼 넘기자 할 때 그 3,000개를 넘기면서 그 안에다가 폭탄을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쭉 뿌릴 때. 때. 근데 그런 것들만 봐도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정말 정보국에답게 그렇게 운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만약에 대단하다고 보려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어쨌든 보면 그 이란 내부에서 이란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그쪽에 정보를 넘겨주고 휴민트 작업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밀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지 이제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텐데 어저께 이란에 있는 그냥 일반 시민들 왜냐면 테헤란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CNN인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한 7, 80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란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핵 시설이나 그냥 이란 정부 그 주 요인들만 죽이지 왜 우리까지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민심 위반이 상당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이란을 한번 보죠. 어쨌든 그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고 휴가 간다고 하고 이제 넋놓고 있다가 그리고 이틀 뒤면은 트럼프 쪽과 만나가지고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던 이란 측에서는 어쨌든 불시에 습격을 당한 건 맞죠. 이란의 군사력은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미사일 쐈다 드론 쐈다고 하는데 양측의 군사력을 좀 비교하면 어떻게 싸움이 되나요? 지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육군이나 이런 지상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군이 이스라엘로 지상군을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 미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라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리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시리아는 네. 샤라라고 하는 이제 그 시아 계열이 아닌 순니 계열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네. 이제 다 그런 것들은 끊겨서 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뭐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아덴만을 통해서 들어간다? 거기 다 칠함대 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자살행위죠. 그러면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대항할 수 있는 카드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세력.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후티나 여러 가지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를 위해서 공격하는 게릴라전일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그 연대는 좀 많이 형해화됐습니다. 네, 그럼 많이 유일하게 파괴됐죠. 남은 것은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과 드론이죠. 근데 지금 되게 우리가 복귀해볼 만한 사실은 네. 이스라엘이 요번에 그 분쟁 개전 초기에 13일부터 그 14일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 찾아봐서 무슨 이스라엘 공격 히트맵 보면 테헤란하고 핵시설도 있지만 다 서부 지역에
그 방공망들을 다 이스라엘군이 다 폭격한 거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이란의 서부 국경에 레이더 기지, 네. 그다음에 방공 미사일 기지들이 다 쫙 깔려 있었거든요. 네네. 뭐 과거에는 S-300도 다 있고 깔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형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지도상 서쪽에 몰려 있었는데 다 그렇게 히트맹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걸 의미하느냐? 지금 이란 영공의 제공권은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강요 회의에서 13일 날 네. 그 카메네이가 우리 장성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왜 보복을 제대로 못 하느냐? 1000기 정도를 쏴라 미사일을. 그런데 100기밖에 못 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사일 능력이 떨어져서 그거는 아닌데 이미 제공권을 다 잡힌 상태에서 미사일을 많이 쏴봤자 다 중간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사일이 한두 곳 없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축적량이 있으니까 떨어질 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써서 2,000발, 3,000발 있는 게 다 소진되면 그때는 정말 이란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일 날 아락치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스라엘아, 네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멈출게라고 하는 것은 네. 전 좀 이건 좀 가슴 아팠는데 이란이 그 입장에서는 백기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이제 뭐 참 지금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력차가 어떻게 된다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당연히 지상군은 얼마고 있습니다. 얘기해봤자 제공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가 탱크 부대가 많았는데 아파치 헬기 하나, F-30, 뭐 F-16 하나가 오면 다 그렇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단순 비교는 어렵고 지금은 그냥 이란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적확한 분석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쨌든 공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맞대응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니네가 공습 이제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 사실상 100기. 약간 가로 열고 100기 뭐 이런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를 막 말렸는데 사실은 혼자 간 거잖아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면이 좀 안 서는 그런 상황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란 핵 협상 1차적으로 15일 날 하려다가 이 공습 때문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연기가 됐다가 다시 또 핵 협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란 측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조심스럽지만 전망하기 매우 힘들지만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란 핵 협상 어떻게 될까요? 이란 핵 협상을 가능성이 더 올라갔죠. 제가 이게 되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뭐 이제 또 정치학 공부를 하신 앵커님이시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죠. 강압 외교에서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이 되게 같이 병행돼야 되고 채찍도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때릴 거야 하면 진짜 때리고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희가 복귀해 보면 4월 달에 이란과 핵 협상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다 이스라엘이 반대를 했지만 트럼프가 그걸 염두에 둬서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협상을 우리가 진행하는 걸 잘못 받아들이지만 60일 안에 니네들이 전향적인 조치와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안 나오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꺼내져 있어. 공격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다 보였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도 그렇고 다 불러서는 모습을 보여서 야 저거 신뢰성 있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그 6월 13일 그 공격이 61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떨어지자 그러니까 했던 60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수사가 어떻게 됐냐면 이야기가 나왔냐면 봐봐 너 공격 당했지? 너 내 말 안 듣고 이러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협상 받을래? 아니면 더 두들겨 맞을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압박을 하는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분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협상은 미뤄졌는데 지금 이란은 점점점 자기가 쓸 수 있는 바게닝 칩들을 다 잃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극단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협상하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도 이거를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요건 있겠죠. 더 좋은 상황으로 좋은 옵션으로
딜을 그쪽과 맺으려고 할 겁니다. 이란.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가 야 3일 전에 우리가 제시했던 안이랑 지금 우리가 갈 안이 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협상의 그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버러지가 좀 레버러지가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네. 과연 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상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란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그럼 이 욕심이 생기겠죠. 아 미국이 조금만 그만두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밀면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이게 될까? 그래서 협상을 둘이 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또 그거에 대한 방해 요소도 커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 시점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전혀 컨트롤 못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거든요. 일단 무기 예. 안 주면 되잖아요. 무기도 안 줘도 되고 조금 더 세게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정도까지의 억제를 할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워낙 이스라엘 쪽에 그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만 폈기 때문에 확 달라지기는 좀 어렵다. 그 네버 세이 네버인데 쉽진 않아.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그런 것들을 또 잘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희망을 한 거는 그냥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 협상을 해서 뭐 우리가 농담으로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할 때 지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렇게 지금 커졌고 이거를 내가 나가서 핵 문제도 풀고 이란 이스라엘 분쟁도 내가 막은 대통령이다. 그럼 노벨상 줘야지 하고 그런 캠페인으로 가는 이게 그냥 그렇게 요즘 하는 건데. 어딘들이 재밌는 게 네네. 무슨 분쟁 난 지역마다 다 얘기를 하면서 무역으로 평화가 찾아올 거야. 아니 전쟁에서 사람 죽고 있는데 무역으로 평화가 찾아올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항상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역시 노벨 평화상에 상당히 꽂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연구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후루룩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